안녕하세요. 전 수학과 이상열. 김혜교. 김상원입니다. 지금부터 룩 티어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조합적으로 정의된 수를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인 룩시어리입니다. 먼저 발표에서 사용할 용어를 소개하고 룩시어리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의 두 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1종, 2종 스털링 넘버와 라 넘버의 중요한 성질들을 룩시어리를 이용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시어리는 1946년 카플란스키와 리ordan에 의해 제한된 위치의 수녀를 연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n 곱하기 n 격자 공간에서 행과 열이 겹치지 않게 n개의 칸을 고르는 것은 n개의 원소를 임의의 순서를 나열하는 순열에 대응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순열에 대한 연구를 격자 공간의 임의의 부분집합을 고르는 것에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부분집합을 고르는 것을 체스판에 룩을 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룩시얼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고 중요한 두 정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격자 괄호 n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포함하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고, n 곱하기 n은 가로 세로 n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격자 공간을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보드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격자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스카이라인 보드는 보드가 각 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상자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열의 길이만으로 보드의 정의가 가능하고, 따라서 i번째 열의 길이 bi들의 순열로 보드를 표현합니다. 스카이라인 보드 중 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경우는 페러스 보드라고 부릅니다. 넌 어태킹 룩이라는 것은 각 행과 열에 많아야 한 개의 룩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보드에 K개의 룩을 넣는 방법의 수를 RKB라고 정의하고 K번째 룩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열에 해당하는 N개의 룩을 넣는 경우 중 주어진 보드에 K개가 놓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순열의 개수를 K번째 힛 넘버라고 정의합니다. 행에는 한 개 이상의 룩을 놓을 수 있다고 조건을 바꾼 경우를 파일 플레이스먼트라 부르고, 이러한 룩 플레이스먼트의 개수는 파일 넘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격자 공간에 n개의 룩을 놓는 것은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에 대응되는데, 이러한 함수 중 k개의 함수값이 보드에서 골라지는 경우의 수를 fit number라고 합니다. 이제 룩 티어리의 중요한 정리 중 첫 번째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1946년 카플란스키와 리오단에 의해 증명된 정리이며, 흰 넘버와 룩 넘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리의 증명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다음 관계식이 모두 같은 것을 센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n개의 룩을 전체 격자 공간에 놓는 경우를 모두 생각하고, 보드에 놓여진 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치지 않는 경우 모두를 생각합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룩의 개수만큼 x를 곱한 값으로 룩 플레이스먼트에 웨이트를 준다고 했을 때, 양변이 모두 지금 정의한 웨이트 썸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로 이 증명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격자 공간에서 그림의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넌 어태킹 룩 플레이스먼트는 두 개가 있고, 보드 안에 놓여진 룩에 동그라미를 치는 서로 다른 경우를 모두 생각하면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동그라미가 쳐진 룩의 개수만큼 x 웨이트를 주면 그 합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같은 다항식을 왼쪽에 있는 식은 힛 넘버의 관점으로 쪼개서 세고, 오른쪽 식은 룩 넘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시켜 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웨이트 썸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상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힛 넘버와 파일 넘버 사이에도 비슷한 형태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앞의 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 포뮬러라고 부르는 골드만 조이시 화이트의 정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리에서는 오른쪽으로 열의 길이가 길어지는 페러즈 보드만 생각합니다. 이때 n-k번째 룩 넘버와 k 펄링 팩토리얼의 곱을 가능한 모든 k 값에 대해서 더한 결과가 왼쪽의 식과 같이 1차항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페러즈 보드에 아래 행의 개수가 x개인 직사각형 보드를 붙여 익스텐디드 보드를 만들고 그 보드에 n개의 넌 어터킹 룩을 놓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주어진 식은 이러한 룩 플레이스먼트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항의 식은 각 열에 하나씩 넌 어터킹 룩을 놓는 방법을 세는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어진 페러즈 보드에 n-k개 아래 세로 더해진 부분에 k개의 넌 어터킹 룩을 넣는 방법을 계산한 것이 오른쪽 항입니다. 보드에 n-k개의 룩을 놓는 방법의 개수를 룩 넘버가 세고 아래 부분에 k개의 룩을 놓는 방법이 정확히 k 펄링 팩토리얼이 됩니다. 양변이 같은 식을 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리가 증명됩니다. 파일 넘버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프로덕트 포뮬러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페러즈 보드 대신에 스카이라인 보드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증명한 프로덕트 포뮬러를 적용해서 잘 알려진 조합적인 수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제2종 스털링 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2종 스털링 수는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제2종 스톨링 수는 x의 n승을 k 홀링 팩토리얼로 전개하는 경우에 커넥팅 코에피션트가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k개의 부분 집합을 나누는 경우에 마지막 원소 n이 싱글톤을 이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식과 점화식을 룩 시어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i번째 열의 길이가 i-1인 보드를 계단식의 보드라고 해서 스테어케이스 보드라 부르고 STN으로 나타냅니다. 프로덕트 포뮬러에 이 보드를 적용시키면 앞에서 봤던 프로덕트 포뮬러의 룩 넘버 부분이 정확히 스털링 수와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어케이스 보드에 n-k개의 룩을 놓는 방법과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룩 넘버가 만족하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스털링 수가 만족하는 점화식 또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테어케이스 보드의 경우 파일 넘버가 만족하는 프로덕트 포뮬러를 이용하면 제1종 스톨링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1종 스톨링 수는 길이 n을 가지는 수련 중 사이클의 개수가 k개인 순열의 개수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제1종 스톨링 수는 x의 n 라이징 팩토리얼을 전개한 다항식의 개수가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파일 넘버가 만족하는 프로덕트 포뮬러에 i번째 열의 길이가 i-1인 보드를 적용시킨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어케이스 보드에 파일 플레이스먼트와 사이클 개수가 k인 순열의 대응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룩 플레이스먼트에서 k개의 사이클을 가지는 순열을 얻어내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파일 플레이스먼트가 주어진 경우 1과 2가 적힌 상자의 룩은 순열에서 1이 2로 보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룩은 3을 4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룩은 1을 다시 5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를 2 앞에 적어서 원소 3개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만듭니다. 룩 플레이스먼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숫자는 싱글레턴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오른쪽과 같이 사이클 3개로 이루어진 퍼뮤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왼쪽 파일 플레이스먼트에 대응하는 순열입니다. 마지막 예제는 라넘버입니다. 라넘버는 조합적으로는 n개의 원소를 구분되지 않는 k개의 순열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로 정의하고 또한 2의 x분의 1의 n번째 도함수에 나타나는 개수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넘버는 n rising 팩토리얼을 k falling 팩토리얼로 전개하는 경우 커넥팅 코에피션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 또한 특정한 보드를 프로덕트 포뮬러에 적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열의 길이가 n-1로 같은 보드를 생각합니다.
BI의 값이 모두 n-1인 경우 프로덕트 포뮬라는 rising 팩토리얼과 falling 팩토리얼의 관계식을 주게 되는데 따라서 이 보드에 대한 룩 넘버가 라 넘버가 됩니다. 룩 플레이스먼트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는 라 넘버에 대한 구체적인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n-1 모양의 직사각형 보드에 n-k개의 룩을 놓는 방법은 먼저 룩을 놓을 n-k개의 열을 고르고 그 고른 열에 룩을 놓는 방법을 세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열을 고르는 방법이 n choose n-k개 그리고 그 골라진 열에 룩을 놓는 방법이 정확히 n-1부터 n-k개까지의 곱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룩 시어리를 이용하면 잘 알려진 조합적인 수를 룩 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고 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 아날로그, PQ 아날로그, 엘리티브 아날로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일반화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기 쉬운 대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셋.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보통계학과 이은지, 이정은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구한 통계학자 이야기, 2차 대전으로 알아보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구한 통계학자, 왈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왈드는 헝가리 출신 미국의 통계학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통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일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전투기 기종별 생존 가능성을 제한하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한 일인데요. 저희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왈드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확률론에서 조건부 확률은 주어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2차 세계대전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에 나치와 대립 중인 연합군들은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 여러 임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임무 실패로 인해 임무에 투입된 많은 전투기들이 대부분 망가지고 심한 경우는 추락하여 이들을 수리해서 다시 임무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연합군들은 어떻게 하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고, 고민 끝에 돌아온 손상된 탄흔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투기 그림에서 빨간 점이 분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돌아온 전투기들은 대부분 동체에 손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은 앞으로 동체에 특수강판을 덧대어 임무에 재투입시키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비행기를 보호하고자 덧댄 강판 때문에 무거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져와서 또다시 임무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통계학자 왈드는 다음과 같이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동체에 특수 강판을 덧대는 것은 데이터를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돌아온 전투기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추락한 전투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즉, 돌아오지 않은 전투기의 손상 위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전투기는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왈드는 전투기가 적으로 조우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재현하면서 돌아온 전투기의 총알 자국 패턴과 공중정 가상 모형을 결합하여 실제로 알 수 없는 자료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왈드의 연구 아래 재구성된 전투기의 손상된 위치별 귀환 혹은 추락에 대한 빈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환한 전투기 중 동체를 손상 입은 비율은 33.2%, 귀환한 전투기 중 엔진의 손상을 입은 비율은 9.2%, 추락한 전투기 중 동체의 손상을 입은 비율은 13.3%, 추락한 전투기 중 엔진의 손상을 입은 비율은 51.7%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귀환한 전투기에서는 동체에 더 많은 손상을 입었고, 추락한 전투기에서는 동체보다 엔진에 더 많은 손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귀환 여부에 따라 어느 부위가 손상이 많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투입될 전투기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자료에 대한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동체를 손상 입었을 때 귀환할 확률과 엔진에 손상 입었을 때 귀환할 확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체에 손상을 입으면 93%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엔진에 손상을 입으면 48%로 무려 약 50%나 돌아올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통해 왈드는 연합군에게 동체가 아닌 엔진에 특수강판을 덧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장하여 전투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귀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기종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전투기별로 생존성을 높이는 맞춤형 방법을 제안하는 시스템도 고안했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개인 취향에 맞추어 자동으로 영상과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2차 대전에서 왈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를 근본으로 확장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 생각한 방법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이상으로 정보통계학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피준승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2앱에 게재된 김정한 교수님과 함께한 논문을 바탕으로 힉스 입자의 3중 상호작용의 크기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LHC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 우주 빅뱅 시 모든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 근원 입자 힉스가 발견이 되었지만 우리는 힉스 입자의 질량이 125기가 일렉트로볼트라는 것 이외에 힉스 입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힉스 입자 3개가 만나서 결합하는 3중 상호작용의 크기입니다. 힉스 입자가 모든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힉스 입자들끼리의 3중 상호작용이며 그 크기에 따라서 메커니즘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힉스 3중 상호작용은 힉스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힉스 3중 상호작용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힉스 입자가 실험에서 만들어지면 힉스는 안정한 입자가 아니어서 더 가벼운 입자로 다양하게 확률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2개의 힉스가 붕괴하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조합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힉스 입자가 BB 감마감마로 붕괴하는 조합은 가장 깨끗해서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됐지만 붕괴할 확률이 0.26%로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붕괴할 확률이 두 번째로 큰 BBWW 스타를 고려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힉스가 붕괴하는 조합을 몇 개 골라서 시그니피켄스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더블 힉스 프로덕션을 측정할 수 있는가의 지표가 됩니다.
그 지표가 2가 되면 어느 정도의 발견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고 5가 되면 보통 발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시그니피켄스가 5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떤 조합도 독보적으로 5를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조합에서 계산한 시그니피켄스를 합해 줍니다. CMS 결과에 의하면 붕괴 확률이 두 번째로 컸던 BBWW 스타는 시그니피켄스가 0.59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합이라고 알려져 그만큼 연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방법을 측정 방법으로 도입함으로써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BBWW 스타는 왜 어려운 조합으로 알려져 있는가? 그것은 BBWW 스타의 최종 상태가 메이저 백그라운드, 즉 노이즈인 TT바의 최종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하며 우리가 검출을 하는 것은 이 최종 상태에서 검출되는 입자들의 운동량과 에너지 정보를 가진 보 모멘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LHC에서 나온 이벤트의 보 모멘타를 입자 물리학적 지식을 이용해 재구성한 뒤 전통적인 이벤트 재구성 방법을 하고 나온 이러한 물리량들을 머신러닝에 넣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0.59 시그마였던 것이 0.94 시그마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재구성을 하지 않고 검출기에 나온 이벤트 그대로 컬러 플로우를 이미지화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지를 가진 입자라면 컬러를 가지는데 힉스는 스칼라 입자이기 때문에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T바는 초기 상태에서부터 컬러 플로우가 이어져 있지만 WX는 컬러 플로우가 힉스에서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러 플로우가 입을 벌리는 방향으로 글루온이 뿜어져 나오고 글루온이 다시 커크로 붕괴되면 또 글루온이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데 온도가 식어가면서 이것들은 파이온이나 메종 같은 물질로 뭉쳐지며 이렇게 뭉쳐진 것이 이미지로 찍힌 게 Z 이미지입니다. 이때 Z 이미지의 중점을 두 비젯의 중심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WX는 작은 원이 그리고 TT바는 상대적으로 큰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X와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대해서 만든 Z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비젯에서 나온 헤드로닉 이미지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렙톤과 뉴트리노에 대해서도 Z 이미지를 만들어 총 5개의 Z 이미지를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리면 3D 박스 형태의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 기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했고 신경망 아키텍처로는 CNN, 레스넷, 캡스넷 그리고 매트리스 캡스넷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재구성된 운동학적 변수의 정보가 얼마만큼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재확인하기 위해 이전 실험에서 사용된 운동학적 변수와 더불어 보 모멘타 정보와 그동안 새롭게 개발된 5개의 운동학적 변수를 포함해서 플리 커넥트 레이어와 GNN을 사용해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힉스의 라벨을 1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라벨을 0으로 정의를 해서 머신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힉스로 판단할 확률이 특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존재하는 시그널과 백그라운드의 이벤트 개수를 세서 다음의 공식을 통해 시그니피켄스를 계산했습니다.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그널 시그니피켄스를 넘버 오브 시그널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 있는 선들은 각각의 운동학적 변수를 플리 커넥트 레이어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아래 라인은 보 모멘타만 사용했을 때의 시그니피켄스이며 우리가 점점 더 인공적으로 재구성된 운동학적 변수를 넣는 순간부터 시그니피켄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플리 커넥트 레이어는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지만 운동학적 변수를 적절히 잘 조합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CNN의 결과를 보면 차지드 파티클과 뉴트럴 파티클 이미지만 사용했을 때 라인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네톤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 시그니피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재구성된 뉴트리노 이미지까지 함께 사용하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NN의 결과가 보 모멘타만 쓴 플리 커넥트 레이어보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적으로 재구성된 운동학적 변수를 적절히 사용한 플리 커넥트 레이어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CNN과 플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최고의 시그니피켄스가 나왔던 네트워크를 합쳐봤더니
두 아키텍처가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결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인 포 모멘타나 젯 이미지 정보만으로 머신이 잘 학습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인공적으로 재구성된 운동학적 변수가 추가되어야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머신을 맹신하기보다는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야 분석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과는 1.3 시그마로 기존의 결과의 2배가 증가했으며 이를 이전의 표에 포함을 시켜서 각각의 조합에서 계산한 시그니피켄스와 다시 합해서 계산해보면 결과는 4.5에서 4.8로 증가합니다. 아직까지 5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로는 다른 조합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가 힉스 3중 상호작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존에는 힉스 3중 상호작용의 값으로 허용된 2시그마 바운드가 이 정도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의 결과를 합함으로써 바운드가 0.41에서 2.14 그리고 2.73에서 4.48 사이로 줄어들고 2.14에서 2.73 사이의 값은 배제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바운드를 좁혀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생길 것이고 그 바운드가 힉스 3중 상호작용의 값이 됩니다. 이때 만약 힉스 3중 상호작용의 값이 표준 모형에서 예측하는 값인 1이 아니라면 표준 모형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 이론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힉스 3중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힉스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서 두 힉스가 BBWW 스타로 붕괴되는 조합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상당한 양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신이 뽕 모멘타 및 젯 이미지와 같은 로우 데이터 세트만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배웠으며 인공적으로 재구성된 운동학적 변수를 로우 데이터와 결합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DNA 템플레이티드 포토 옥시데이션 오브 벤조 옥사 다이아조폴 뉴클레익 엑시드 센싱을 주제로 발표할 화학과의 김보현, 김여진입니다. 인트로덕션, 실험 결과 및 결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저희는 템플레이티드 반응을 위한 새로운 반응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응성이 템플레이티드 반응을 통해 DNA를 탐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DNA를 탐지하려고 한 이유는 핵산 탐지는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산 탐지는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질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유행 중인 코로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내 변화를 알아내는 데 핵심이 되는 DNA 등을 가리키는 바이오마커의 유무 확인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바이오마커의 예시로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MIR451,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MIR335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산 탐지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반응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PCR이 있습니다. PCR은 DNA 이중나선 구조가 풀리는 변성, 프라이머의 결합, 중합효소에 의한 DNA의 합성이 반복되며 표적 DNA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특정 DNA만을 증폭하여 핵산 탐지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R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합한 중합효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다른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PCR을 위한 특정한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등온 조건에서 효소 없이도 DNA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템플레이티드 반응을 통해 DNA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템플레이티드 반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타깃 DNA가 있을 때 반응물과 결합한 핵산 가닥과 DNA 결합이 일어나면서 두 핵산 가닥에 붙은 반응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 결과 생성된 형광물질이 가닥 교환을 통해 방출되고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형광물질이 누적되어 DNA 신호의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템플레이티드 반응은 특정한 반응성을 결합시켜 반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잡한 반응물 속에서도 특정한 반응을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핵산가닥간 교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타깃 DNA의 농도가 작아도 DNA 신호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때 형광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깃 DNA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템플레이티드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쌍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며 반응 후 반응쌍이 빨리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반응쌍의 반응 속도 개선을 통해 템플레이티드 반응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리보플라빈의 포토옥시데이션을 통해 새로운 반응쌍을 설계했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리보플라빈은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하며 광소용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포토옥시데이션 반응에 참여하여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음 반응을 통해 리보플라빈을 촉매로 사용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조옥사다이아졸의 포토옥시데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관련 논문을 참고한 결과 이는 안정하면서도 반응이 약 30초 만에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벤조옥사다이아졸 유도체와 리보플라빈을 반응물로 사용하면 반응쌍 간의 반응 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한 전체적인 반응 스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반응물이 컨주게이션된 DNA 프로브를 넣어주면 타겟 DNA와 듀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물이 가까워지게 되고 리보플라빈 쪽에 블루라이트를 쬐어주게 되면 리보플라빈 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리덕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반응쌍에서 아민 부분이 이민으로 옥시데이션 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소용액상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물에 의한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분자가 다음과 같이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쪼개어진 분자 중에서 이 부분이 형광을 띠게 되므로 이로 인한 형광신호로 타겟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반응쌍 중의 하나인 프로파질 리보플라빈의 전체적인 합성 과정을 나타낸 반응 스킴입니다. 뒤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1번 기본 리보플라빈 구조에서 각각의 알콜기들을 프로텍션하는 아세틸레이션 반응으로 프로텍션 시켜주어 2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번 구조에서 이마이드 부분에 메틸 아세테이트를 도입하여 3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번 구조에서 프로텍션 그룹인 메틸기를 디프로텍션 해주는 반응을 진행하여 4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번의 구조를 얻는 디프로텍션 과정에서 아래쪽에 프로텍션된 부분 모두 디프로텍션되어 알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세틸레이션 시켜주어 5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번의 구조에서 카복실릭 엑시드 부분에 프로파질아민을 도입해주어 6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NMR의 결과로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프로파질 리보플라빈을 DNA 프로브와 컨주게이션하는 클릭 리액션을 다음과 같은 실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말디토프 자료로 컨주게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반응쌍인 벤조옥사다이아졸의 유도체인 BD 프로파질아민을 합성하는 전체적인 반응 스킴이고 뒤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구조에서 클로라이드 부분에 다이메틸아민을 도입하여 8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NMR로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8번의 구조에서 아래쪽에 포밀기를 도입하는 반응을 통해 9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NMR 자료로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9번 구조에서 포밀기를 리덕션하여 알콜기로 만드는 반응 진행하여 10번 구조까지 얻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NMR로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반응들은 아직 실험 중에 있는 과정으로
얻어진 10번 구조의 알콜기 부분에 또 다른 리빙 그룹을 치환하여 11번의 구조를 얻고 11번 구조가 컨펌이 된다면 리빙 그룹 쪽에 프로파지라민을 도입하여 12번의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실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저희는 새로운 반응쌍 중에서 프로파질 리보플라빈 구조를 합성하는 것까지 성공하였고 얻은 프로파질 리보플라빈을 DNA와 컨주게이션 하는 것까지 컨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여 또 다른 반응쌍인 BD 프로파질아민을 합성할 예정이고 이것이 합성되는 대로 각각의 모노머들끼리의 포토옥시데이션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모노머들이 DNA와 컨주게이션 되는지 확인한 뒤 DNA 상에서와 모노머 상에서의 반응 속도를 형광신호로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아래의 템플레이티드 리액션을 통해 실제 반응이 일어난다면 쪼개져 나온 형광 물질의 증폭으로 타겟 DNA의 센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에 도움을 주신 기능성 생체분자 시스템 연구실의 김기태 교수님과 대학원생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The Functions of c-Able in the Pathogenesis of ALS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ntroduction and Background, Results, Summary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지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ALS, 흔히 루게릭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LS는 운동신경계를 선택적으로 침범하여 운동신경세포를 사멸시켜 근육의 약화와 함께 자발적 움직임이 소실되는 신경두행성 질환입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화 스트레스, 흥분 독성,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 염증, 세포사멸, 세포질에서의 단백질 어그리게이트 등과의 연관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TAR-DBP의 돌연변이로 인한 TDP43의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TDP43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명칭은 Trans-Activator Regulatory DNA Binding Protein 43인 이 단백질은 RNA 처리의 조절에 관여하는 핵 RNA DNA 결합 단백질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며 세포질에서 합성되나 주로 신경세포나 신경악유세포의 핵 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TDP43가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된 후 세포질 내에서 어그리게이션 될 경우 디제너레이션 되어 신경퇴행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세포질 내에서 TDP43 응집체의 축적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전축두엽치매, 알츠하이머, 변연성 우선 연령 관련 TDP43 내병증과 같은 많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Able은 액진세포 골격의 조절, 세포주기의 조절,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사멸, 세포주기 정지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인산화 효소입니다. 에이블 계열의 인산화 효소는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c-Able이 각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영향을 미치는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을 인산화시킬 때 활성화를 보였고 이를 통해 c-Able이 이러한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 이외에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 단백질을 인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ALS의 원인 단백질로 주목받는 TDP43 역시 c-Able에 의해 인산화될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c-Able이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 외에 TDP43 단백질의 인산화에도 관여를 한다는 것, 그중 TDP43에 43번 타이로신에 인산기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ble에 의한 TDP43의 인산화가 43번 타이로신 잔기 선택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43번, 73번, 155번, 373번 타이로신을 하이드록실기가 없는 페닐알라닌으로 치환하여 인산기가 붙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c-Able에 의한 인산화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인산화된 타이로신 모두를 인식하는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산화된 티로신을 갖는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티로신이 인산화된 단백질들 중에서 TDP43 포스포디피션트 뮤턴트들의 양을 플래그 태그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TDP43 포스포디피션트 뮤턴트들에서는 와일드 타입과 비슷한 정도, 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43번 티로신을 페닐알라닌으로 치환한 경우에만 그 양이 현저히 적게 보이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C. 에이블은 TDP43의 43번 티로신을 인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 에이블의 활성에 따른 TDP43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형광단백질 TD 토마토에 의해 빨간빛을 띠는 부분은 TDP43, GFP에 의해 초록빛을 띠는 부분을 C. 에이블이 분포함을 알 수 있고 다피에 의해 파란색을 띠는 부분은 핵을, 그 주변을 세포지림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목 벡터를 발현한 세포에서는 TDP43가 핵에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고 C-able 카이네이즈 액티브 형태를 발현한 세포에서는 TDP43와 C-able이 세포질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ble 카이네이즈 데드 형태를 발현한 세포에서는 TDP43의 세포질로의 이동은 관찰되지 않고 핵에 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able이 카이네이즈 액티브 상태에서 TDP43는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랙셔네이션을 통해 핵과 세포질을 분리하여 각 위치에서 C-able과 TDP43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라민 B는 핵 프랙션의 마커로서 동물 세포의 핵 속 내부 핵막 아래 핵 라미나를 구성하는 단백질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막의 분리 및 형성에 관여합니다. 갭 DH는 세포질 프랙션 마커로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3번 그림을 보았을 때 핵에는 라민 B의 밴드가 관찰되지만 갭 DH가 관찰되지 않는 점, 세포질에서는 갭 DH가 관찰되나 라민 B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보아 프랙셔네이션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 벡터나 카이네이스 데드 폼을 발현했을 때와 비교하면 C-able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세포질에서의 TDP43 밴드가 확연히 두껍고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TDP43는 C-able이 카이네이즈 액티브한 상황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질로 이동한 TDP43가 어그레이션 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인솔러블한 TDP43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웨스턴 블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와일드 타입과 C-able knockout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는데 와일드 타입인 상황은 C-able이 존재하고 있고 C-able knockout인 상황은 C-able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TDP43 포스포미믹 Y43E 뮤턴트는 티로신을 글루탐산으로 치환시켜 항상 인상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와일드 타입과 C-able knockout 신경세포에서 인상기가 붙은 형태를 보자면 C-able knockout 상태에서는 오직 Y43E 뮤턴트만이 인상기가 붙어있는 형태를 보이고 와일드 타입에서는 Y43E뿐만 아니라 TDP43 와일드 타입에서도 인상기가 붙어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인솔러브 영역에서 와일드 타입 뉴런에서는 TDP43 와일드 타입, Y43E 순으로 점진적으로 밴드가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ble knockout일 때에는 TDP43 와일드 타입에 인상기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먹과 같이 얇은 밴드를 보이고 Y43E 뮤턴트에서만 두꺼운 밴드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한 것을 보아 C-able이 TDP43에 인상기를 붙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산화로 인하여 세포질로 이동한 TDP43의 어그리게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TDP43, Y43E 뮤턴트는 타이로신을 글루탐산으로 치환시켜 인상기가 계속 붙어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Y43F 뮤턴트는 타이로신을 페닐알라닌으로 치환시켜 하이드록실기가 없어 인상기가 붙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터널 어세이를 통해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 노출된 DNA의 3' 하이드록실 말단을 TDT의 매개로 표지된 뉴클레오티드를 붙여 에이팝토시스를 확인하였습니다. A를 보시면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는 세포를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고 B를 보시면 이를 정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DP43 와일드 타입에는 인상기가 붙거나 붙지 않은 상태로 존재, Y43E 뮤턴트에는 인상기가 모두 붙은 상태로 존재, Y43F에는 인상기가 모두 붙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Y43F는 목과 비슷한 정도의 에이팝토시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Y43E는 와일드 타입보다 더 많은 양의 에이팝토시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상기가 붙었을 때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C. 에이블이 TDP43의 43번 타이로신 잔기에 인상기를 붙이고 TDP43에 인상기가 붙게 되면 세포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포질로 이동하면 TDP43에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하여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C. 에이블은 TDP43의 43번 티로신 잔기를 인산화시킨다. 인산화된 TDP43는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세포질로 이동한 TDP43는 잘못된 국소화로 인하여 응집체를 형성한다. TDP43 응집체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ALS와 같은 신경대인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TDP43에 영향을 주는 C-ABL의 기능이 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상준 교수님, 현우 오빠, 지연 언니, 은민 언니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야생동물 조류 시료를 이용한 서코바이러스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미생물학과 강민창, 이한별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 실험 디자인 및 방법, 실험 결과, 고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서코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코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단일 가닥 DNA 바이러스이며 정20면체 모양의 캡시드를 가집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코바이러스 지놈은 캡시드 단백질과 비구조적 복제 효소와 관련된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두 개의 오픈 리딩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코바이러스는 돼지와 조류에게 감염되었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국내에서 돼지 서코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코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 등 다양한 환경 시료에서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야생동물 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실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류 샘플에서 DNA를 추출합니다. 그 후 네스티드 PCR과 전기영동을 진행하고 전기영동 결과 밴드가 나타났다면 겔 익스트랙션을 통해 DNA만을 정지한 뒤 시퀀싱을 진행합니다. 그럼 실험의 첫 번째 과정인 DNA 익스트랙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티네이즈와 라이시스 버퍼를 넣어 세포를 영해시킵니다. 그리고 100% 에탄올을 첨가해 바인딩시킨 후 워싱 버퍼를 넣어 순수한 DNA만 추출하기 위해 워싱을 하고 누클레이즈 프리 워터를 넣어 DNA를 일루션 시킵니다. DNA 익스트랙션을 통해 시료의 DNA가 추출되었다면 이 DNA를 증폭시키는 네스티드 PCR을 진행합니다. 네스티드 PCR은 일반 PCR과는 다르게 2번 PCR을 진행하여 비특이적인 서열의 증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티드 PCR을 해서 DNA가 증폭이 되었다면 전기영동을 진행해 서코바이러스의 타겟 위치인 400에서 500 베이스 페어에서 밴드가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위치에 밴드가 나타났다면 겔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전기영동 결과 밴드가 나타난 부분만 개를 자른 후 튜브에 넣고 힙블럭에서 10분간 녹여줍니다. 그리고 바인딩, 워싱, 일루션의 과정을 거쳐 DNA만을 정제합니다. 겔 익스트랙션을 통해 추출된 DNA를 시퀀싱하여 DNA의 염기 서열, 다른 서열과의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양성으로 확인된 동물들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본 결과 제주도 남서쪽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에서 높은 빈도로 소코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야생조류들의 시료를 이용해 실험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리학적 측면에서 소코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전 지역 야생조류들의 시료를 랜덤하게 얻어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제주도에서 소코바이러스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주도 야생에서 구조된 조류의 구강과 배설강을 수합하여 얻은 로우 샘플 총 586개 샘플을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을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NCBI에서 블라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발견된 양성시료의 DNA와 유사한 서열을 검색하였습니다. 이때 약 12%에 해당하는 소코바이러스 양성시료를 확인했으며 이 중에서 약 57%에 해당하는 샘플은 야생 비둘기에서 얻은 샘플이었고 이외에도 매, 비둘기 조롱이, 집박이 등 제주도에 서식하는 여러 야생조류들에서 소코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스트를 진행한 결과 양성시료들의 82%가 피존 소코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확인된 피존 소코바이러스들은 중국에서 발견된 피존 소코바이러스들과 95%에서 99%가량의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성시료들의 서열들을 다른 소코바이러스들과 필로제네틱 트리를 그려 개통수 분석을 진행했는데 피존 소코바이러스 중에서 한국 박쥐에서 유래된 소코바이러스와 같이 묶인 클레이드 그리고 중국에서 발견된 피존 소코바이러스들과 묶인 클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쥐유래 소코바이러스와 묶인 양성시료들은 블라스트 결과에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코바이러스들과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피존 소코바이러스들과 검출된 양성시료들이 같은 클레이드에서 묶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견된 피존 소코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양성시료들의 컴플리트 게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성시료들과 클레이드를 형성한 벳 어소시에이티드 소코바이러스의 서열은 피존 소코바이러스와 약 95%의 유전적 유사성을 가졌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해당 서열과 유사한 서열이 조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박쥐와 조류 간의 호스트 점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견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60% 이상은 동물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중에서 72%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로부터 유래되었고 에볼라는 과일박쥐와 침팬지에서 유래되었으며 특히 학계에서는 최근에 팬데믹을 일으킨 사스코브2가 중간관박쥐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에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야생동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자연 서식지를 떠나 가축과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출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들이나 자연으로부터 유래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염병의 원인이 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처럼 야생동물들에서 비롯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미생물 등과 같은 감염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앞으로 많은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자연과학대학 학술제의 발표를 맡은 생화학과 김혜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논문으로 레파이디가 단백질에 의한 CRL4 유비키틴 E3 라이게이즈의 크로마틴 유도 기작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우선 유비키틴화란 무엇일까요?
세포는 손상되거나 불필요해진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분해되어야 할 단백질들은 그들의 라이신 장기의 8kDalton의 크기를 가진 유비퀴틴 단백질이 공유 결합적으로 변형되는데 이 변형을 촉매하는 기작이 바로 유비퀴틴 E3 라이게이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600여 가지 이상의 E3 라이게이즈가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8가지 큐린을 스캐폴드로 갖는 CRL 복합체가 전체 유비퀴틴화의 약 2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E3 라이게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CRL 복합체는 서로 다른 8가지의 큐린을 스캐폴드로서 이용하며 저마다 특이적인 어댑터 단백질 그리고 매우 다양한 기질인식 단백질을 가지고 단백질들의 유비퀴틴화를 촉매합니다. 기질인식 단백질 부분은 CRL인 경우 F박스를 포함하는 단백질, CRL3인 경우 BTB 도메인을 포함하는 단백질, 발표하는 논문에서 다뤄지는 CRL4인 경우 WD4 도메인을 갖고 어댑터인 DDB1 단백질에 결합하여 디카프라고 불리는 단백질들로 구성됩니다. 적게는 70여 가지 이상, 많게는 250가지 이상의 다른 단백질들이 저마다의 CRL 복합체 내에서 기질을 인식하고 유비퀴틴화를 촉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의 핵심은 모든 기질인식 단백질들의 기능이 기질인식 및 유비퀴틴 촉매력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CRL 복합체의 기질인식 단백질들이 저마다 수십부터 수백 종류까지 보고되면서 기질인식 단백질마다의 기질 특이성, 즉 어떤 기질인식 단백질이 어떤 기질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촉매하는지 밝혀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레파이디 단백질 역시 CRL4 복합체의 100여 가지 이상의 기질인식 단백질인 디카프 패밀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 레파이디의 기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흥미롭게도 크리스퍼를 이용하여 레파이디 단백질을 결손시킨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CRL4의 본체, 즉 큘린4의 크로마틴 유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CRL4의 다른 기질인식 단백질들과는 다른, 즉 촉매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모든 기질인식 단백질의 기능이 같지 않다는, 즉 CRL4의 크로마틴 유도를 담당하는 구조적 기질인식 단백질인 스트럭처럴 디카프가 존재하며 크로마틴 유도가 이루어진 이후 촉매력을 가진 카탈리틱 디카프로서의 스위칭이 일어날 것이라는 디카프 스위칭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RL4 복합체는 왜 크로마틴으로 유도되어야 할까요? DNA 복제가 이뤄지기 전 복제 원점이라는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은 복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센싱을 담당하는 CDT1 단백질은 복제 허가를 준 뒤에 CRL4 복합체에 의한 유비퀴틴화로 인해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RL4 복합체는 반드시 크로마틴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CRL4의 기능 억제제에 의한 CDT1 단백질의 축적은 지속적인 복제 허가를 복제 원점에 제공하여 비정상적인 DNA 재복제, 즉 리리플리케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는 유전체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 스스로가 계속 생장하기 위해서는 CRL4 복합체를 크로마틴으로 반드시 유도하여 복제 원점에 결합해 있는 CDT1의 유비퀴틴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레파이디 결손 암세포의 세포 주기 연구에서 4N 이상의 DNA를 갖는, 즉 리리플리케이팅 세포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축적된 CDT1 단백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CRL4가 크로마틴으로 유도되지 않는 레파이디 결손 세포주들 역시 결국 CDT1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CRL4의 대체 기작인 CRL1 때문인데요. SCF로도 불리는 이 복합체는 스캐폴드로 큘린1, 어댑터로 스킵1을 가지며 리셉터로 F박스를 포함하는 단백질들을 기질인식 단백질로 사용합니다. 그중 스킵2 기질인식 단백질이 CDT1의 유비퀴틴화를 촉매한다는 것이 밝혀져 CRL4의 대체 기작의 가능성이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염두하여 스트럭처럴 디카프인 레파이디가 결여된 암세포는 크로마틴으로 유도되지 못하는 CRL4 복합체 대신 CRL1을 주요 기작으로 사용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셀 싱크로나이제이션 앤 릴리즈 방법을 통해 큘린1과 스킵2의 크로마틴 유도가 레이트 S페이지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며 이는 레파이드 결손 암세포에서 매우 강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레파이드 결손 암세포에서 CRL1 복합체가 주요 기작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CDT1을 기질로 인식하는 스킵2 억제제 사용 시 항암 효과가 극도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레파이드 단백질이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는 CRL4의 기능이 주요 기작이기 때문에 마이너 위치에 있는 CRL1의 억제에는 큰 항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기질인식 단백질의 새로운 기능, 즉 특정 위치로의 큘린을 유도하는 구조적 기질인식 단백질을 밝히고 이를 통한 디카프 스위칭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파이드에 의한 CRL4 복합체의 크로마틴 유도가 모든 세포 주기에서 이뤄지고 있어 과거 CRL4 복합체의 크로마틴 유도 연구들에 의한 세포 주기 중 S페이지에서의 연구 제한폭을 전체 세포 주기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CRL 복합체는 서로 다른 단백질들로 구성되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복합체이기 때문에 다른 CRL 복합체의 수많은 기질인식 단백질들 중 레파이드와 같이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킵2 표적 항암제 및 추후 연구를 통한 항암제 효과의 증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연구는 CRL 복합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고 암세포의 생장 방식을 더욱 이해하여 이를 표적화하는 치료법이 암 정복을 위해 유망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문호자학과 학부 2학년 재학 중인 김태현, 전유리입니다. 저희는 2022 자연과학대학 학술제에 국립과천과학관 7.2m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은하면 중성소 전선 탐사 관측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연히 전파망원경 원격 관측 제안서 모집 설명회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은하의 은경을 관측해 우리 은하 나선팔에 존재하는 중성소의 이동 속도와 양을 추정하고 은하 모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행한 관측이 과천과학관 전파망원경의 첫 관측이었기 때문에 전파망원경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측할 때 사용한 망원경 정보입니다. 직경은 7.2m이고 싱글 DC를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 패스는 L밴드, S밴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중성소에서 관측을 해야 했기 때문에 L밴드로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빔 사이즈라고 말하는 화각은 L밴드에서 2도입니다. 저희 관측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헤더와 원시 자료로 나뉘는데요. 이 헤더에는 관측 정보, 대상 이름, 위치, 주파수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원시 자료에는 주파수마다의 전파 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측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중성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성소는 우리 우주에 있는 이온화되지 않은 수소에서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하게 되면은 21cm 파장을 갖는 전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전자가 스핀하는 주기는 1100만 년이고 우리 은하 나선팔에 매우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은하에서 은경 50도에서 240도 부근을 관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관측한 데이터에서 도플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파수와 가로축이 주파수고 세로축이 전파의 세기입니다. 가운데에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중심에 있는 피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청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한 관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모드는 원포인트 관측 모드입니다. 원포인트 모드는 전파원이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을 관측하고요. 이것을 관측하는 이유는 배경에 있는 쓸데없는 잡음을 빼주기 위해 관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모드는 5포인트 모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기준으로 위아래 좌우 이렇게 총 5부분을 관측을 하고 5포인트 관측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세기를 절대적인 세기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캔 모드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한 모드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하면을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스캔하듯이 관측을 진행합니다. 1도당 120초씩 관측하였습니다. 저희는 11월부터 2월까지 총 8번 4시간씩 관측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자료로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오차를 해결해서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해야 되는 주제로는 데이터의 개수, TS 그래프의 분석 자료, 5포인트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망원경은 1초에 4개씩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만약 n초 동안 관측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4n개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관측했던 데이터 자료인데요. 다음은 30초 동안 관측을 하였습니다. 30초 동안 관측을 했기 때문에 총 120개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만 하나가 추가로 나와서 121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될까요? 스캔 모드를 활용하면 1도가 아니라 여러 도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자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누적이 하나씩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많은 정보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1도씩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정규 분포의 통계적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정규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시행을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1도당 1개의 데이터가 추가로 나오는 경향성을 확인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인데요. 481개로 데이터를 자른다면 99%의 신뢰도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481개씩 자르게 된다면 데이터가 나눠지는 1도, 2도 각 각도의 부분에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가운데 하나를 빼면 각각 3개씩 빼게 됩니다. TS 그래프의 분석과 5포인트 분석입니다. TS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가운데 보시면 많은 전자기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시 자료를 토대로 두 가지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래프와 두 번째로 보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X축이 t 시간으로 시간에 따라서 중성수소의 세기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주파수마다 세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나타내주는 파워 스펙트럼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이 왼쪽에 있는 TS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TS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는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가 이제 배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5포인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라면 두 번째와 7번째 포인트에서 세기가 가장 세게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이크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바로 시그마 클리핑을 활용하였습니다. 중심 추세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2시그마, 위에로 3시그마를 활용하여서 평균선만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낸 자료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5포인트 자료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스파이크가 배드 데이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개수를 조절하고 스파이크를 제거하고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이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모델을 하기 전에 도플러 효과를 가시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히트맵 자료인데요.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다른 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하얀색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에서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플러 효과로 인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청색 편의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방금까지 했던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가을 천문학회에서 교육홍보분과 섹션 1번 파트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 오차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연구 데이터를 얻은 다음 이 자료를 1도씩 분해합니다. 이 분해한 자료는 이후에 클래스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 클래스 파일로 변환하는 이유는 전파 분석 프로그램인 길다스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다시 우리 은하를 모델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층액 인공시료의 투수 특성 변화에 대해서 발표할 지구환경과학과 하유진입니다.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실험에 필요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연구 배경과 목적,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층과 단층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층이란 외부의 힘을 받아 지각이 끊어지면서 어긋난 지질 구조를 말합니다. 단층이 형성될 때 받은 힘의 방향에 따라 단층의 종류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단층핵은 앞에서 설명한 단층에서 높은 변형대를 가지는 부분을 말하고 단층 비지와 파쇄암, 강력암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층 비지는 단층 운동에 의해 파쇄되어 단층면을 따라 발달하는 점토를 말하고 파쇄암은 단층 작용에 의해 기존 암석이 심하게 파쇄되거나 마모되어 형성된 단층암의 일종을 말합니다. 강력암은 단층에 의해 암석이 부서진 후 모래와 점토가 섞여 형성된 암석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단층을 그린 그림인데 가운데 부분이 변형이 높은 단층핵입니다. 불교란 시료와 교란 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란 시료는 자연 퇴적 상태인 흙을 채취한 시료로 자연 상태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 흙의 입자 배열이 보존되어 있고 흙의 부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란 시료는 샘플러를 흙에 박은 뒤 주변 흙을 정리하여 채취합니다. 교란 시료는 채취 과정에서 입자 배열이 변화된 시료를 말하고 지퍼백에 감아서 채취합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단층핵이 발달하는 안반을 대상으로 터널, 사면, 댐 등을 건설할 때는 지반의 보강 방법, 보강 영역, 지방 계량 목표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층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균질한 단층핵의 특징 때문에 명확한 역학적 및 수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의 실내 실험이 필요하지만 단층핵 시료를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인공적으로 단층핵 시료를 제작하여 단층핵의 투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단층핵이고 파란색은 강력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 두 시료는 서로 균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인공시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에서 관찰되는 단층핵은 대부분 폭이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샘플 채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샘플러를 삽입했을 때 강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교란이 발생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지표에서 관찰되는 단층액의 사진입니다.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샘플러를 삽입한 사진입니다. 강력에 의해서 교란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층액은 강도가 약하여 시추를 하면 분해되어 슬라임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추하여 코어를 회수하더라도 코어 벽면이 단층 비지의 점착력으로 인하여 교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층액 시료나 자연 상태의 불교란 시료에서는 강력, 모래, 실트, 점토의 비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 시료는 다양한 조건에서 인공적으로 시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는 암석코어의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무수보링으로 회수한 단층액 시료입니다. 암석코어는 벽면이 깔끔한 데에 비해서 단층액 시료는 벽면에 교란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시료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과 모래와 점토를 반죽하여 인공 시료를 제작하는데 강력과 모래의 경우 단층액의 교란 시료를 흙의 씻기 시험을 통해서 회수한 것을 이용하고 점토의 경우 채취된 단층 비지와 유사한 광물 조선을 가지는 도제운 점토를 이용하였습니다. 단층 강력, 모래, 점토의 무게 비를 이용하여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반죽 후에는 몰드에 넣어 제작한 뒤 침수시킨 상태로 보관합니다. 점토질은 교란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료 제작 후 투수 시험까지의 시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시료 제작 직후 1일 후, 3일 후, 7일 후, 14일 후, 21일 후에 투수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흙의 투수 개수는 흙에서 물이 통과하는 속도를 나타낸 값으로 투수 개수가 클수록 물이 잘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K셋 장비를 이용하였고 실내 투수 시험 중 변수위 투수 시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수위 투수 시험은 실내에서 투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시험으로 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스탠드 파이프에 수위가 점차 내려갑니다. 이때 유량을 모으지 않고 스탠드 파이프의 수위 강하를 측정하여 투수 개수를 구합니다. 변수위 투수 시험은 투수 개수가 비교적 작은 세립토에 적합한 시험입니다. 인공시료로 시험하기 전 자연시료와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층액 재성형 시료를 사용하여 인공시료의 투수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재성형 시료는 투수 시험 몰드에 맞도록 성형한 시료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물을 사용하여 몰드에 담아 성형합니다. 재성형 시료와 인공 시료의 투수 시험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층 비지와 도제용 점토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성형 시료와 인공 시료를 대상으로 투수 시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시험은 시료 제작 4주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단층 강력암과 단층 비지에서 재성형 시료와 인공 시료는 유사한 투수 개수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구성 재료에 따른 투수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료 제작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투수 특성 변화입니다. 제작 직후와 1일 후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cm/s의 평균값을 가지고 3일 후와 7일 후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cm/s의 평균값을 14일 후와 21일 후는 10의 마이너스 7승 cm/s 이하의 평균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추세선이 직후부터 21일 후까지 투수 개수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경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7일 후까지는
결과 편차가 10의 -2승cm/s까지 나타나지만 14일 후부터는 편차가 10의 -1승cm/s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료의 불교란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채취하기 어려운 단층액 시료를 인공시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재성형 시료와 인공시료의 투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시료 제작 후 시간의 차이를 두고 투수 시험을 진행하여 틱소트로피 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성형 시료와 인공시료의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인공점토 사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수의 인공시료를 제작하여 시험까지의 시간을 다르게 해서 시료 제작 후 경과 시간에 따른 경화현상 및 투수시험 결과의 편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경과 시간 14일 이후부터 시료 제작 당시 교란된 상태를 불교란 상태로 보정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